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너무 제목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 제목을 보시고 클릭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청년 세력은 어떻게 이재명을 선택했나 이 부분을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청년 세력은 어떻게 이재명을 선택했나? 엄격하게 말하면 이 제목은 틀렸습니다. 어, 한 청년 세력이 선택을 했다고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한 청년 위에 있는 누군가가 선택을 했겠죠. 헨리 키신저와 찰리 먼거의 죽음 이렇게 또 다른 이슈도 제가 하나 붙여놨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VN뉴스를 열심히 같이 오신 분들이 아니면은 누가 알까요? 제가 오늘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5년 이상, 뭐 예전엔 대학에서 강의했지만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강의하면서 제 오디언스,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한국의 그 0.1%에 속하는 엘리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특히 좌익들,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뭐 아주 특수 계층에 있는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그 대중에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을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얘기 안 하고 어떤 것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핵심적인 이슈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스파팅을 한다, 전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봤더니 이제는 소수의 그 청자들을 위한 강의 말고도 아주 쉽게 보통의 한국 사람들 뭐 이런 복잡한 이슈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도 몇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동안은 복잡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다가 가끔 이렇게 조카들도 불러놓고 좀 심각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이슈는 잘 모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지금은 좀 심각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뭐 그 전쟁이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기 아주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클럽에서 놀고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죠. 지금 저희가 각자의 삶에 너무 급하지만 지금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이런 것을 늘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청년 세력은 어떻게 이재명을 선택했나 이렇게 했지만 이 얘기에 대한 뭐 답을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발표가 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한동훈 유치원에 나이를 속이고 들어와 있는 아주 새까만 사람들이 있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청년 세력이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제 짧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지금 한 청년 뭐 정진상 그리고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썼어요. 북한 지령받는 이적단체 한 청년이 이재명 조직 핵심인 것은 정진상, 정의찬, 강연, 김재용이 증명했다. 이재명 구속 없이 부정선거 문제 접근되나 대법원 이재명 엮는 밧줄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아직 모르나? 이렇게 심각하게 썼어요. 저는 제가 쓴 이 한 서너 개의 문장을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선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선은 제가 하는 얘기를 거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정도로 아마 제가 이렇게 쓴 포스팅을 보면은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살짝 돌았나?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한동훈 그리고 조정훈 두 분이 92학번이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이제 89학번이기 때문에 3년 후배거든요. 제가 92학번 후배들하고도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세대의 감각을 조금 알고 있겠죠.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운동권을 청산할 거야. 운동권 정치하고는 패러다임이 다른 정치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껄껄대며 웃었거든요. 운동권이 뭔지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운동권을 청산하지? 저는 소위 말하는 한국 운동권이 이 사람들의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한마디로 그냥 웃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동훈이 불안한 이유 이것을 썼더니 제 페이스북 칼럼 때문에 뭐 많은 우파 여러분들이 아주 격분을 하던데요. 뭐 심지어는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이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칼럼을 읽어가면서 이 칼럼을 먼저 해설을 해드리면서 거의 동시에 한총련 세력이 어떻게 이재명을 선택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동훈의 장점을 세 가지로 봅니다. 머리가 좋다고 봅니다. 집념, 집중력, 두뇌. 두 번째는 순진무구. 세 번째는 외모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그 외에 장점이 또 있습니까? 일단 저는 집념, 집중력, 두뇌 이것은 엮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일단 뭐 공부를 잘하니까요. 국회 300명의 언어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언어로 말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을 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통령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알고 있는 점은 일단 평가하고 싶다. 국민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한동훈 장관은 특이하게도 동료 시민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어쩌면 이 동료 시민이라는 이 말이야말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동료 시민은 뭐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my fellow citizens 영어 연설 특히 미국 민주당의 케네디나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즐겨 썼던 표현이죠. 사실은 my fellow citizens를 그대로 직역한 단어 국민이라는 단어만 쓰기에는 뭔가 불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 그러면은 상당히 강력한 리더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좀 수평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동료 시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my fellow citizens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동료 시민은 잘못된 번역이죠.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이 my fellow citizens는 사실은 동료 시민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친구 같은 여러분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죠. 상당히 그냥 편하게 좀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더 생경하게 들어보지 못한 단어 심지어 개념으로 느껴지는 이런 동료 시민이라고 썼다라는 것 자체 이런 생경한 번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동훈 장관 지금은 비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을 순진무구하다 이렇게 본 까닭입니다. 사실은 이 칼럼은 제가 며칠 전에 썼습니다. 오늘 쓴 것이 아닌데 순진무구하다. 이 사람 뭔가 좀 순진하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my fellow citizens라는 이 영어 표현을 쓰고 싶어도 동료 시민이라고는 절대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와 함께 하는 시민 여러분 또는 함께 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사실 시티즌이라는 말은 국민이란 뜻입니다. 미국 맥락에서는 미국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고 시티즌, 세금을 내는 미국 국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은 사실은 그냥 국민 여러분이거든요. 국민 여러분, my fellow citizens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시민이라고 번역할 때는 그때도 이미 솔직히 오역입니다. 그리고 fellow를 동료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동료라는 개념은 fellow를 쓰지 않죠. 오히려 컬리기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my fellow citizens를 동료 시민이라고 번역한 이 생경함, 한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런 말을 쓴 이 생경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 초보 정치인 한동훈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저는 지금은 순진무구라고 썼지만 원래는 나이브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순진무구를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나이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브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외모는 사실 저한테는 이미 그냥 뭐 후배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어필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지만은 지금 20대 30대는 뭐 아저씨 나이인데 너무 신선한 외모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는 좀 도움이 되는 외모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에 굉장히 시니컬한 표현을 썼어요. 이 시니컬한 표현을 보고서 어떤 분들이 본인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본인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이런 거 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런 칼럼을 쓴 것은 우리 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편들에게. 저는 우리 편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늘 중요한 경고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때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내일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는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맥락으로 미리 말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하다가 중요한 일을 다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미리 썼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국 대통령을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토대 구축형, 그러니까 빌딩을 이제 땅을 이렇게 고르고 그리고 땅을 파고 빌딩을 세우는 역할을 한 토대 구축형 지도자, 내장 인테리어. 일단 구축되고 나면 일단 뭐 벽지도 바르고 아니면 뭐 배관도 해야 되고요. 이런 내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를 하는 조금 소프트한 그런 이제 역할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삽질형이 있고, 그리고 기타 쉬어가는 페이지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이 전혀 새로운 종류의 분류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도대체 이건 뭐야?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좌익 우익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명에 따라서 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하나. 이 사람은 지금 뭐 주인공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악역이냐, 뭐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냐,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행인 1, 2, 3냐,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또는 사명에 따라 사람을 보는 그런 좀 습관이 있는데 특히 지도자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한국이 기본적으로 그 국가 건설, 대한민국이 국가 건설에 기본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고 이 성공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유형을 보는데요. 일단 토대 구축형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토대 구축형이야? 뭐 이승만 대통령 건국을 했고 박정희 전두환은 산업화 중공업 뭐 이런 거 성공했으니까 이해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토대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나라를 설계했고 기초 작업을 했고 특히 헌법 3조, 그 당시에는 4조였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위대한 헌법이 그대로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헌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헌법은 3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통일 헌법입니다. 이런 위대한 설계를 한 분이
이 설계자 이승만이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두 분은 특히 중화학공업 수출 주도형 경제로서 사실은 그 토대를 닦아 놓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공적인 토지 개혁이라든지 특히 헌법 이런 것들, 이런 설계도를 통해서 아주 그 성공적인 산업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현대 산업 국가를 지었다. 다만 그들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과 대결하면서 남쪽만의 건설에 성공했다. 이분들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제1형에 둔 것은 통치 스타일은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쪽에도 성공한 현대 국민 국가 건설을 예고했다. 비전 선포형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북한을 중거로 하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일군 정당을 해체를 시켰어요. 해산을 시켰어요. 통합진보당을 해산했고, 또 그거에 따른 뭐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나 부속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각종 정부 조직을 다 이렇게 해산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특히 개성공단 폐쇄.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못했던 일인데 북한 체제 유지 자금을 대주는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엄격하게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계가 유지하는 북한 체제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으로 물러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해 2016년 탄핵이 의결되었던 그 해에 국군의 날에 북한 주민 여러분, 북한 동포 여러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 동포 여러분.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동포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는 여러분을 꼭 찾아가겠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을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동포 여러분, 여러분도 자유를 찾아서 오십시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 이 정도 수준으로 강력하게 북한 주민을 대변한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 대한민국으로 오라. 오면 바로 헌법 3조위에서 여러분은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 어이없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중앙일보 해고록을 보면 이분이 일부러 한심처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세력에게 지극히 저자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하지만 통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토대를 구축하는, 자유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비전형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일 한동훈이 지금 이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네 번째 유형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가 믿고 패스해서 잊고 있었는데 도덕성을 장착한 도련님형 또는 강남 좌파형 대통령 계보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장면 총리나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 가족들이 보시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텐데요. 사실은 장면, 윤보선, 최규하 이런 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학식도 높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내각제에서 총리, 내각제에서 총리니까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역할을 빼고는 그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외교관으로서 또는 그 전에 그 대사로서 등등으로 활동을 할 때 했던 어떤 역할을 보면은 굉장하신 분들이죠. 장면 총리도 그렇고, 장면 총리는 아마 유엔을 설득해서 대한민국을 돕도록 6.25 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을 텐데요. 윤보선 대통령,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실은 아주 명문가 자제로서 사실 지금도 그 굉장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왜 이분들을 기타 쉬어가는 페이지형이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면 총리는 결코 짧게 총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가시고 제2공화국 그 공백기, 전환기에 1년 이상 총리하셨거든요. 윤보선 대통령도 아마 그 2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절대 짧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죠. 이분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전환기,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서 리더가 되었는데 그때 이분들은 잠깐 중간을 일종의 공백기를 맡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면 윤보선 이후에 우리가 박정희를 만났고 최규하 이후에 전두환을 만났죠.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지금 장면 윤보선 최규하가 하도록 냅두지 왜 박정희 전두환이 들어와서 그 군사 통치를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분들은 제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역사는 불가역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불가역적인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 리버서블한 이 역사가 어쨌든 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괜찮았다. 좀 우리가 수혜자로서 이분들 자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감옥 가시거나 지금도 굉장히 부당하게 그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부강한 대한민국을 보게 되었다. 속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분들은 확실히 대한민국을 뭐 수천 년 동안 가난에서 헤매는 대한민국을 아주 세계 우뚝 솟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훌륭한 분들이라고 보는 거죠. 토대 구축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특히 개성공단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은 이분이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그 크기가 그분이 했던 통치 스타일에 있어서 그 규모가 평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면 윤보선 최규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딱 이 정도 수준 대통령이 된다면 못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딱 이 정도 수준이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실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장 인테리어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장 인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토대가 구축됐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뭐 그걸 무인주화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여튼 좌우가 이렇게 같이 아웅다웅 또는 알콩달콩 이렇게 싸워도 가면서 일단 이제는 어떤 토대에 의해서 좌파 우파가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그 SOC 뭐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뭐 마이카 시대, 마이컴 시대, 뭐 아파트, 신도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질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 좌파들이 들어오게끔 했고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종북 주사파만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나라나 좀 레프트 좀 천천히 가면서 그 질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그런 세력도 있거든요. 그렇게 좋게 얘기한다면은 좌파 우파가 있는 정치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냥 내장 인테리어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특히 그 YS 세력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YS 세력과 주사파 세력인데요. 이 YS 세력은 자신들이 진짜 처음으로 군부 독재를 이제는 그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뭐 소프트 파워라고 할까요? 조금 우리나라가 건전해지는 질적으로 고양되는 좀 덜 부패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융실명제거든요. 금융실명제를 저는 뭐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회가
깨끗해지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인테리어에 성공한 것도 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말했는데요. 그 내장 인테리어형이라고 말을 했는데 굳이 얘기한다면은 뭐 국민연금을 설계했다거나 이런 종류, 그러니까 복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두어서 이런 저런 일을 한 것을 완전히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는 저는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금융이나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셨고 특히 지금도 뭐 청계천뿐만 아니라 그 버스를 타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이렇게 좀 잘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를 잘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장 인테리어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붙여놨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내장 인테리어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토대 구축하는 일은 집이 흔들리거나 기둥이 꺾이기 전까지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표가 잘 안 나는데 내장 인테리어형은 표가 잘 나서 성공도 실패도 쉽게 보인다. 금융 실명제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IMF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금융 실명제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급진적으로 한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벽지를 붙였다고 해도 잘 붙였는지 제대로 붙였는지 이건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IT 발전이나 이런 거 평가할 게 있지만 이분의 과도 가려져 있는 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장 인테리어형이라고 했지만 그게 꼭 칭찬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토대 구축보다는 실패를 해도 고치기가 비교적 쉽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 삽질형이라고 한 것은 진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딱히 보이는 게 없고 심지어는 굳이 안 했어도 되는 일들을 하며 시간과 돈을 쓰는 유형. 지금 잘 보시면은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이분들이 대통령으로서 아마 대통령으로서 이분들을 직접 인테리어를 해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우리는 상당히 힘이 없는 대통령이었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별로 뭐 많지 않은 이런 걸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다 수고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문학가다운 이런 일종의 풍자? 이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들로서 성공을 했지만 우리가 한국 대통령들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한 개의 필터를 더 끼워서 다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분단 국가를 살았다는 거,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휴전선 이남만 포커스를 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휴전선 이남만 딱 포커스를 해서 보면 안 보이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는 초점을 2개로 해야 된다. 또는 좀 더 위에서 조감을 해야 된다. 또는 필터를 하나 더 써야 된다. 북한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다음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대를 구축하고 초기 단계 건설을 할 때 북한은 맹렬한 경쟁자면서 방해자였다. 이 치열한 싸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단락이 되었다. 서울의 봄, 영화 서울의 봄을 만든 사람도 이것을 관람하는 사람도 1980년 이 해의 긴장을 모른다. 북에서는 이 해 김일성보다 공감 능력이 더 없는 김정일이 드디어 후계자이면서 실권자로 등장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은 완전히 그냥 깜깜이로 가로를 쳐놓고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독재자입니다. 김정일이 북한에서 후계자로 이렇게 낙점을 딱 이렇게 낙점을 찍혔을 때 사실 그때 북한 내에 북한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1974년에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확립됩니다.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드는 정전, 북한식 정전, 캐논을 만드는 거죠. 이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그 아버지를 더욱더 우상화한 결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소위 말하는 항일 백두 줄기가 어떻고 하는 백두산 줄기가 어떻고 하는 신적인 신의 아이들, 영원히 대대로 이 신의 아이들이 북한을 통치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할 것이 이것입니다.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임종석이 아마 이번에 또 공천을 받게 될 텐데,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군사 정권 저항했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 또는 국민의힘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형은 말이야 그 서슬이 푸른 군사 정권에 대항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군부 독재 저항했던 이 사람이 북한 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워딩을 한번 볼까요? 이게 2016년에 남북 정상회담 일문일답을 하면서 임종석이 북한 군부와 외교 라인도 남쪽에 왔네. 와, 기대되는데 슬슬 깁니다. 이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저희로서는 오후 혹은 만찬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주 슬슬 깁니다. 김정은, 김여정 앞에 슬슬 깁니다. 임종석 씨한테 당신은 도대체 김일성과 이승만 중에 누가 더 당신한테는 귀중하냐? 아마 숨도 안 쉬고 바로 김일성일 것입니다. 아마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 민주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지만 지금은 뉴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다 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오늘도 썼더라고요. 이성균 씨 사망에 대해서 쓰고, 근데 어제도 썼길래 저는 가면 쓰면 꼭 댓글 시간 나면 달거든요.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 일상 안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썼지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예수님 모르는 채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은 안 보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폭압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왜 평화라고 부르세요? 폭압자들의 말은 믿고 헌법 3조는 무시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탈북자들을 수사도 변호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서 죽음으로 모는 것? 또 무슨 위선이시죠? 제값 안 치르고 넘어갈 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무슨 김일성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평화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 배추니 투표지 출생의 비밀 보라고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저한테 저 사람은 살짝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이상한 거죠?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이 이중잣대. 지금 임종석이라는 사람, 북한 김일성하고 똑같습니다. 김일성이 나 항일 독립운동했어. 무조건 나한테 무릎 꿇어. 나 신으로 섬겨. 임종석이 나 전두환
정권에 한 거 했어. 나 신으로 섬겨. 뭐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죠.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한번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를 계속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단 뭐 한 장관은 뭐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그 시니컬하게 썼다고 하겠지만 제 얘기가 과연 틀릴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 장관은 안 봐도 뭐 측근에 있는 사람 볼 수 있으니까. 토대를 구축하고 초기 단계 건설을 할 때 북한은 우리의 맹렬한 경쟁자면서 방해자였다. 이 치열한 싸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단락됐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단락이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88년 김정일이 등장했던 1980년부터 88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 제대로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간은 지금 북한이 1974년에 만든 유일사상 10대 원칙으로 북한 주민들을 모두 신의 종으로 만든 것처럼 이 80년과 88년 사이에 있었던 한국의 아주 심각한 일들은 다 덮어버리고 이 덮어버린 채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유지하거든요. 말하자면 1980년에 있었던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 5.18은 그냥 이 사람들한테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냥 대한민국 원년입니다. 원년. 이 사람들은 1948년이 원년이 아니고요. 80년이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80년에 북한이 개입을 안 했다고? 근데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조갑재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하니 참 어이가 없지만 정말 언제나 한민전을 통해서 나만의 말해주는 언제나 난수표를 통해서 나만의 뭔가 지령을 하는 북한이 1980년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때 우리 정보 당국이 엄청난 내용들을 감청을 했죠. 난수표를 다 읽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주 교도소를 털어라, 공격하라 이런 거 감청됐잖아요. 지금 5.18 하는 사람들을 북한의 이 지령문에 대해서는 말 안 하거든요. 뭐 이 정도는 다 개입 아닌가요? 교도소 공격한 것은 아예 이 사람들 비밀로 하거든요. 말하자면 중요한 것을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바로 이 1980년하고 88년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것은 주사파의 등장입니다. 강철 김영한이 주사파를 드디어 학생운동 세력에 만들었죠. 제가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걸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1980년부터 88년 사이에 아웅산 테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칼 858 테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대통령도 뭐 돌아가실 뻔했지만 훌륭한 관료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때는 김일성, 김정일이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무덤을 꾸미는데 8억 9천만 달러? 전 주민 3년치 배급 양식을 다 써버리고 배급을 안 줘버렸어요. 300만이 굶어 죽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최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가 사실은 이 김정일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한동훈이 알 리 없다. 이게 바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한 이유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뽑은
비대위원 중에 지금 한국에서 최대 정치 세력이 바로 김정일의 아이들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민경우, 김경률 두 사람밖에 없어요. 민경우, 김경률 두 사람밖에 없어요. 김경률, 민경우. 이 두 사람 말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도 모르고, 그리고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 뭐 철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의 봄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뭐 12.12 일으킨 하나의 척결한 것은 김영삼 우리 당의 뿌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12.12는 쿠데타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화 진압을 해서 민주화 세력을 딛고 일어선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고, 그리고 광주에서 교도소를 침탈할 뿐이 아니라 44개의 파출소 또는 무기고를 털어서 시민이 게릴라로 무장한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도청을 그대로 맡겨버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미국의 레이건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지금 YS 세력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력만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이 지금 비대위원 중에서 아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비대위원회에서 공천까지 하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되겠네요. 이 형들을 못 이깁니다. 이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속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정치 권력을 가진 주사파 중에 진짜 전향 주사파는 없다. 정치 권력을 안 가진 사람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권력을 가진 주사파 중에는 전향 주사파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열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할 텐데, 지금 열차가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세력은 그냥 열차라고 보십시오. 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세력, 세력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일상인으로 살아. 그러면은 굳이 말하면 어떤 세력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습니까? 안 될걸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한교안 대표님이나 민경욱 의원님이 힘을 가지면 저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이거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저는 그냥 놀래요. 이럴 수도 있고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윤석열, 한동훈 그 열차에 탄 세력들은 이 세력을 그냥 열차라고 볼게요. 열차. 지금 소위 말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계보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지금 현재 정치 세력과는 같은 세력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사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럼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열차가 있고 두 번째 열차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열차를 이제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열차라고 할게요. 이 세력이 있고, 세 번째 이 세력을 한총련이라고 할게요. 한총련. 그리고 또 무슨 세력 있을 수 있겠죠. 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열차를 밖에서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타고 있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열차 안에는요, 열차를 끌고 가는, 말하자면 일종의 기관사, 이걸 책임지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리더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열차는 좀 고급 칸이 있고 특별 칸이 있고 아니면 일반 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칸이든지 뭐 아니면은 그 하다못해 열차 위에든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못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그리고 한때 한 청년이었다가 내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청년 열차는 계속 갑니다. 이 얘기를 꼭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한 청년이라는 이 세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청년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일단 한 청년과 이재명 지지 주사파는 김정일계, 전대협과 비명계 주사파는 김일성계, 국민의힘 주사파는 김일성계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 있겠어요? 저 사람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이제 앞으로는 제 말을 다 알아듣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은 김정일계와 김일성계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말해주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중에 알아듣는 사람은 민경우, 김경률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삽질조차 못하는 기타형,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 것이다. 결국은 형들한테 놀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 청년과 지금 이재명이 왜 김정일계인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금부터는 완전히 복습인데요. 우리나라 뭐 몇 개의 열차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합법이 아닌 열차가 있죠. 예를 들면은 비밀리에 예를 들어서 뭐 평양으로 가는 열차가 있다. 그러면 그건 비밀이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주사파 조직에는 합법적인 제도권 조직이 있고 반합법적인 뭐 시민단체 같은 그런 형태가 있고 아주 숨어 있는 불법 조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숨어 있는 불법 조직 같은 것이 사실은 열차에 운전을 하는 또는 책임을 지는 기관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어젠가 이준석이 굉장히 불쌍하게 이제 갈비집에서 인터뷰를 하던데 제목이 국민일보는 외로운 탈당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것은 드디어 이준석이 정치인 인생이 끝났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태경이 김무성 돈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바른정당을 거기다가 이준석 같은 이런 애들을 얼굴마담으로 해서 다시 국민의힘을 치고 들어가서 이제 이준석을 버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세력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이 처음에는 하태경을 내세워서 했는데 하태경이 너무 들켰잖아요. 저한테도 많이 들키고. 그래서 이제는 대안으로 민경우, 함은경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민경우는 너무나 오랫동안 종북 세력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한 청년이 완전히 이제 심각하게 망하게 된 계기가 연대 사건이거든요. 연대에서 뭐 엄청난 유혈 사태가 수백 명의 군경도 막 돌아가시고 할 정도로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이때 이후로 한 청년은 거의 폭력 집단화되었고 살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청년은 아예 이적 단체가 되었고 한 청년 출신이라고 하면 뭔가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은 전대협하고도 확실히 선이 그였는데 이 한 청년 뒤에 있었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민경우였거든요. 말하자면 한 청년이 쇠파이프 들고 사람들을
마구 치고 다닐 때 이 사람도 뒤에 있는 프로듀서였거든요. 이 프로듀서 역할을 이때 96년 사태 때만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최근에도 했어요. 심지어는 강우병 사태에서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95년, 2002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범민련은 아예 이적단체죠. 그리고 2003년 통일연대 사무처장. 2005년 한미 FTA 저지 국민대책위원회 정책팀장. 다시 말하면 강우병 사태의 조직 핵심이죠. 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종북 세력의 프로듀서죠. 최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한번 걸을걸요. 이번에는 쉽게 출마 선언은 힘들 겁니다. 일단 조금 더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비대위원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그 뒤에는 지금 세력이 움직이고 있죠. 민경우를 비대위원으로 만든. 다시 말하면 민경우는 하태경과 뒤에 숨어있는 그 김영한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경률은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김경률도 전형적인 좌파죠. 전남 해남 출신의 좌파. 이재명 욕하면 이제 보수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제 한동훈과 형들, 무서운 형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동훈 유치원에 너무나 무서운 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쉽게 말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한총련과 이재명 세력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전대협과 비명계 주사파 또는 국민의힘 주사파를 김일성계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정말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 세력에 이승만계는 없고 김일성계, 김정일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않으면 한국 문제는 앞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지금 한동훈에게 호산나 하고 많은 분들이 다니시겠지만 그것은 거의 히로뽕을 먹고 한상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이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 김정일계와 김일성계가 싸우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습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주사파 문제를 강의를 했고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숨어있는 이 불법 세력들을 볼 때 지금은 딱 4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냥 진짜 북한이 난파하는 간첩이 있고 두 번째는 고정 간첩이 있어요. 사실 범민련은 고정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민경우는 사실은 거의 고정 간첩급이었어요. 민경우는 고정 간첩급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은 스파이 중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조금 급이 낮은 스파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전형적인 고정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을 제가 주사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주사파 1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사파 2, 민혁당 1, 민혁당 2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이 4가지를 딱 보실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북한 간첩, 고정 간첩은 김일성, 김정일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김일성, 김정일을 같이 봐도 됩니다. 근데 주사파는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사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있어요. 주사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주사파를 만든 것은 강철, 김영한. 지금도 김영한 그러면은 치과의사 김영한 말하세요? 충북 도지사 말씀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제발 이제는 꿈을 깨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계를 김일성주의자들로 완전히 이렇게 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철 김영한이죠. 그 사람이 1990년대에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들어서 김일성 자금으로 무엇을 한다고 말했습니까? 정치 세력을 만들죠. 김일성 정치 세력을 만듭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 통진당을 해산할 때 2014년 통진당 해산할 무렵에 있었던 그 인터뷰인데요. 북한 공작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이용했다. 이상규, 김미 의원은 북한에서 온 자금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답이 딱 나옵니다. 왜 한 청년이 이재명을 선택했는지 딱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95년, 96년에 민혁당 하부 조직이 총선에 후보를 냈다. 이때는 민혁당을 이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선거 자금이 북한의 자금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자금을 김영한 의원이 아니고 다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그 시대정신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의원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그 자기가 직접 김일성한테 받아온 것은 아니고 김일성이 약속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꺼내온 것은 드보크라고 하는 그 강화도에서 묻어놓은 것을 자기가 산에서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액수가 당시 환율 계산하면 4억이 좀 못 됐다. 지금 그 당시 4억이면은 아마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 이상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가치로 치면은. 근데 이 돈을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거 자금 말고도 민혁당 조직은 활동비나 지방선거 자금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지방선거 자금이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지금 한총련 세력이 어떻게 해서 이재명 세력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자금. 김일성이 이 돈을 4억 정도를 줄 때 지방선거 자금,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친북, 종북 정치 세력화를 명령한 거죠. 북한에서 그때도 이미 굶어 죽고 있었거든요. 굶어 죽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할로를 학생운동 조직을 친북 조직으로 바꿔서 장기적으로 한국을 차지하겠다는 뜻이죠. 지방선거 자금. 이때 이 김영한이 시작한 이 돈으로 지방선거 시작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이재명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방선거에 나갔던 사람이 김미희와 이상규인데요. 김미희, 앞으로는 여러분이 김미희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란 인물은 예전에 통진당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상규가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굉장히 핵심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도권을 전반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5위 안에 듭니다. 1, 2, 3, 4, 5위 정도 되는 사람, 4, 5위쯤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과 특히 수도권 남부를 이 사람이 다 관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상규보다는 여러분이 이재명 세력을 이해하려면 이 김미희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 김미희가 이 민혁당의 명령을 들어서 지방선거에 나갑니다. 지방선거. 29세 되던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민주혁명당, 김일성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 한가운데에 들어온 첫 사건이에요. 간첩 자금 뭐 쓰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진짜 주사파가 본격적으로, 주사파 중에서도 김일성 자금을 쓴, 말하자면 뭐 그 운동권으로서 김대중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그 권토중래한 뭐 윤호중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주사파 조직이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한 첫 사건. 이것이 바로 95년. 이때는 김영한이 리더였어요. 김영한이 이상규를 시켜서 이상규한테 돈을 줘서 이상규가 김미희한테 줬겠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97년부터는 김영한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실 김영한이 97년 정도에는 돈은 거의 다 썼고요. 권총도 버립니다. 권총도 버리고 나는 사실은 김일성파가 아니라 김일성계가 아니라 항장협계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항장협 망명과 함께 약간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건 엄밀하게 말해서 전향이 아닙니다. 김영한 씨가 나중에 전향이라는 것을 하면서 계속 김일성을 만났더니 주체사상을 모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주 나오거든요. 내가 아는 자신, 김영한 자신이 아는 주체사상이 진짜 주체사상이라는 뜻이죠. 김일성을 잘 몰라. 내가 항장협을 사사해서 항장협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정립한 것이 진짜 주체사상이야. 나는 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 것이고 이걸로 통일을 할 것이야. 이게 이 사람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잘 보셔야 돼요. 김일성 자금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정치 세력화가 시작된 것이 김미희의 지방선거 당선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김미희와 함께 이 뒤에 있었던 이석기 세력. 그 당시 이석기는 이상규보다 더 밑에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 남부위원회. 이상규가 이석기보다는 하나 위에 있었는데 수도권과 경기 남부를 총괄을 했고 여기 나오는 하영옥은 또 그 위에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있어요. 전체 수도권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하영옥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는 김일성한테 받아온 돈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를 시작을 할 때 김영한이 97년부터 입장을 좀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김미희도 김영한은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고 대신 전향을 하지 않은 이상규, 하영옥, 이석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 그리고 나중에 통합진보당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후보를 내서 같이 뛰다가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M&A를 하는 방식으로 떡고물을 먼저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고물을 얻은 것이 김미희가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중간에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게 되죠. 단일화. 그래서 이재명, 김미희 후보 성남시장 단일화를 해서 이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됩니다.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합진보당, 김미희가 같이 뛰는 척하면서 표를 주는 척하면서 슬쩍 본격적으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김미희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정진상 그리고 이 열차에 김미희가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열차에 특히 아까 그 열차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김미희를 통해서 그 민족민주혁명당 김일성 세력이 이렇게 설적 만든 것은 저기 뭐 새까맣게 칠한 화물칸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저런 뭐 탱크로리 같은 그런 거 그런데 하나 만들었다 치죠. 어쨌든 이런 그 새로운 김미 열차 속에 복병처럼 한 청년 세력이 전부 올라타죠. 전부 올라타죠. 전대협은 이미 좀 더 일찍 민주당과 한 열차를 탔고 거의 천덕꾸러기였죠. 연대 사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뭐 몇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였죠. 그래서 이 한 청년은 완전 천덕꾸러기였는데 본격적으로 김미희와 남청년 출신의 정진상이 만들어 놓은 그 열차 칸에 슬쩍 다 올라탄 것이 지금의 한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청년 세력이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민족민주혁명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북한이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고정 간첩이 북한 간첩이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됐을 테고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왜 근데 이 민혁당 2 한총련 김정일계 이들을 김정일계라고 말했냐면 원래 민혁당을 만들었던 김영한이 97년부터 우리는 한총련하고는 조금 선을 그을래. 얘네들 너무 심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대협 정도하고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한총련은 아니야 라고 본격적으로 선을 그었고요. 더 본격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할 때 김영한이 내가 얘네들한테 돈 줬어. 이거 김일성한테 받은 거거든. 이렇게 증언을 해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북한 커넥션이 물증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사건이죠. 잘 보십시오. 민혁당 1, 전대협, 김일성계 이렇게 말했는데 김영한은 김일성 돈을 받아온 것이고 나중에 황장엽과 함께 생각이 좀 바뀌었어 라고 했을 때는 이미 김일성은 없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새로 사람을 내려보내서 간첩을 내려보내서 재건을 한 것이 주사파 2, 민혁당 2, 한총련 세력 이 세력이 김정일계가 그대로 하나의 열차에 올라타서 이재명과 함께 뛰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이 주사파 2, 민혁당 2, 한총련 김정일계를 완전히 북한에서 밀어주게 된 거죠. 중국에서 밀어주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인데요. 어두운 시대죠,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시니컬하게 한동훈은 결코 그 형들을 못 이긴다. 형들을 못 이기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너무 선해서 악이 아가리를 벌리고 삼키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주사파끼리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요. 주사파 뒤에 있는 기관사가 뭐 중국 공산당이고 북한 공산당이에요. 뭐 한동훈 씨 이런 거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북한에도 현대적 국민국가가 건설되어야 할 시점이다. 내장 고치고 뭐 인테리어 바꿀 때 아니다. 삽질하고 다닐 때 아니다. 여러분 정말 한동훈이 형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원희룡 형에게 물어보라. 그 형조차 원희룡도 주사파였죠. NL이었죠. 전향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소위 NL, PD, ND 할 것 없이 이들은 모두 이 운동권들은 나라를 업느라 고생했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연민이 눈물이 겨운 세대다. 결코 철들지 않는다. 제가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보자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이 북한 간첩 그리고 고정 간첩 주사파 1, 주사파 2 이들이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 결국은 이 열차는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열차에 YSK도 슬쩍 타고 있고 윤석열 뭐 한동훈도 다 타고 있는데 지금 정통 우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지 않을 거야. 아마 열차를 틀어줄 거야. 열차를 다 자유민주주의로 틀어줄 거야. 뭐 아니면은 내려서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를 운전해 줄까? 뭐 이런 식의 막 상상을 합니다. 상상.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적단체 김일성 퀴즈 한총련까지 이재명 뒤에 붙어서 5.18 개구멍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5.18 그리는 YS계, MB계, 윤석열, 한동훈 당신들은 모두 민족의 죄인이다. 대규모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수사하시죠. 다시 말하면
4.15 부정선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더 들어가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다 보일 겁니다. 저는 다 계산을 했는데요. 다 계산이 나왔어요. 특히 믿지 않겠지만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이상한 인위적인 알고리즘 다 찾아냈고, 그래서 저는 배추잎 투표지 같은 이상 투표지 쏟아진다는 거 다 예상을 하고 100개 이상 다 100개 이상 전부 선거 소송을 해서 일단 잡아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제 주장은 다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안민석 지역구에서 나온 그 투표지는 선관위도 반박을 전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요거의 투표지는 완전히 나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투표 개표장에 없었는데 재검표 현장에만 나타난 투표지들이 수두룩입니다. 지금 KBS가 부정선거 문제를 살짝 하는데 재검 때 나온 배추잎, 하살표, 요거의 투표지 언급을 안 해요. 본질 회피를 하고 있죠. 진짜 투표지들은 다 불태워지고 재검 때 나온 것은 새로 제조된 것이다. 왜 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참 200석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얼마 전에 가반이라고 말했어요. 가반. 200석에서 가반, 200석, 180석, 151석 이렇게 바뀌고 있죠. 200석을 하려면 전자개표기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180석을 하려고 해도 전자개표기를 써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안 하고 수개표로 하면은 어렵죠. 과반 정도를 해야겠죠. 과반 정도를 하려면 대신 실물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도장을 현장에서 날인하면 안 됩니다. 도장을 인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날인하는 것도 자기들 도장 파면 되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어려워지죠. 도장 인쇄하고 선거는 전면 선관위 공무원이 지고 하겠다는 것은 미리 찍어놓은 표 넣는 방식의 부정은 계속하겠다는 뜻. 미리 찍어 넣어두면 수개표 소용없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사실은 그 100장 정도는 미리 찍어 놓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그 전에 그쵸 이거 투표관리관은 오른쪽에 공직선거법 157조 2항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개인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00매 이내는 할 수 있어요. 사람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사람 밀리는 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막 마음대로 어깁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151석 정도 가반 정도로 조정을 하는 건가요? 이 정도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총선 정말 중요. 한 석이라도 더 얻어 과반해야. 갑자기 이재명이 막 낮췄어요. 이게 지금 한국 현실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신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리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완전 좌파들이 놀이터가 됐는데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통 우파가 그렇게 한심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한심하게 보여요? 좌파들의 유치원을 만들어서 이 엄청난 시대적인 전환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비서실장이 누구예요? 비서실장이 뭐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다. 이거까지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 문재인을 거의 존경하는 수준 아닙니까? 배우자는 조선족 동포이고 용정에서 크고 태어나 아직 국적은 중국으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국 우파를 정말 바보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습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운동권들에게 가장 약한 고리는 막상 우리는 뭐 군부 타도를 했어? 이렇게는 민주화 운동을 했어?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그럼 왜 김일성을 빨았어? 그렇게 말하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너네 무슨 고려 연방제 하자며. 그러면은 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요. 민경호 하는 건 좋은데 5.18 물어봐라. 탄핵, 촛불혁명 물어봐라. 부정선거 물어봐라. 좌파랑 똑같을 거예요. 연쇄살인하고 공범 비판하면 의인 만들어주는 게 보수 우파인가요? 한국에서 김일성 패밀리 빨던 자는 연쇄살인범보다 더 나쁩니다. 범민련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만든 단체예요. 민족 하면서 민족 말살하는 것을 다 봐주고 무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잘 억압하라고 잘 포갑하라고 돈 주는 것이 평화라고 말하고 이렇게 정신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파들을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위 우파들은 호산나 하면서 이 사람들을 떠받들죠. 어떻게 민경호가 대안을 갖고 옵니까? 하태경을 사선 만들어 주려고 온 거겠죠. 사선. 하태경은 어디에 나와도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리는지. 뭐 사선 만들어서 주사파 드디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태경이든 민경우든 진짜 털어야죠. 진짜 털려면 5.18 우상화 멈춰야죠. 신격화 멈춰야죠. 김대중이 전두환보다 낫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전두환이 김일성 장엄으로 정치했나요? 무슨 낮은 단계의 연방제예요? 거짓말이죠. 그냥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통일하자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김대중이 전두환보다 위대하게 바뀌어요? 탄핵, 지금도 헤매십니까? 하긴 뭐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헤매니 할 말은 없지만 탄핵은 체제 탄핵이었어요. 백낙청, 박지원이 그렇게 말했죠.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은 끝났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상 화폐만큼이나 중대한 국가 문서에 속하는 투표지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요구르트 표지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여러분 문명 국가에서 이런 투표지를 발행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제가 아예 오염, 일본말로 인쇄업계에 쓰는 요고레라고 하거든요. 요고레 투표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고레 투표지 한번 구경 다시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투표지들 보면서 뭐 이런 투표지들 학대 한번 해봐 주세요. 지금 화폐를 이렇게 많이 프린트했다. 다 기절하겠죠. 투표지 한 장의 가격이 그랜저 한 대 가격이에요. 그랜저 한 대. 이런 투표지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거든요. 불가능해요. 이 국가수에 보여주면은 금방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 운동권 청산한다고 하면서 운동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지금 한겨레에서 이승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정말 미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한겨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강 다리 폭파 언급 없이 이승만 칭송.
6.25 전쟁 일으킨 것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한겨레가 저한테 한번 전화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를 묵인하고 지지하면서 어디다 대고 지금 우파 비판이야? 제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한강다리 폭파 언급 없이, 한강다리 그 당시에 너무 빨리 진격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건너지 못해서 오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왜 폭파했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치고 내려오는 북한 편에 서서 이승만을 욕합니까? 이게 한겨레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운동권은 정신병자 집단입니다. 광신도 집단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운동권 출신 의원 70여 명이 총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민혁당 1기 전대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혁당 2기 재건민혁당 이재명을 리더로 택했죠. 곧 제거하겠죠. 제거해도 심지어는 한청년 세력을 제거해도 이 김일성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인영, 정청래, 임종수한테 물어보세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숨도 안 쉬고 김일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제도권에 주역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조갑제, 정규제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너무나 위대해서 뭐 선거는 부정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진핑, 김정은을 그렇게 무시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그 키신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했던 것은, 키신저라는 사람이 이제 100살이 지나서 죽었어요. 키신저, 그리고 찰리 망거, 이 키신저가 정치 외교 분야의, 거물이라면, 찰리 망거는 경제 투자 분야의, 엄청난 거물인데, 두 사람 다 유태인이죠. 이 유태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이 유대와 기독교가 손을 잡고 특히 유대계는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정치 권력은 유대 기독교가 갖는 식으로 서로 협업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 유대계가 이 유대 기독교계를 뭐 이제 넘어서는 수준까지 왔죠. 정치 권력까지도 굉장히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좀 흔들리고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히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신의 사명을 다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개인만 보면 안 되는 어떤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다시 제1세력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의 제1세력이 됩니다. 한동훈, 윤석열이 쉬어가는 페이지고 삽질하는 페이지라면 저희가 다시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 어둠은 자유통일이 가능한 통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인큐베이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가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많이 이렇게 부상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신저나 찰리 먼거를 잠깐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키신저나 이 찰리 먼거 같은 사람들은 국제 정치를 설계하면서 사실은 중국을
중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였고 대만을 오히려 무시했죠. 중국을 경제적인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도와주면서 러시아를 공략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 철수론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사태를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도 죽었고, 우리는 중국과 북한과 또 한국 내에 있는 주사파, 국민의힘 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과 같이 전쟁을 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우리에게 기회를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윤석열 체제에서 제대로 된 국가 건국의 토대를 다시 확립하는 일을 하기 힘들고,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할 때까지 싸워야죠. 저희는 올해 말에 아주 치열했고 승리도 많았어요. 저희는 뭐 많은 일들을 했고, 책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어쨌든 뭐 끊임없이 끝도 없이 투쟁을 하면서 왔는데요. 저는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4.15 부정선거 완전히 수사하고, 사실은 지금 특히 이번에 비대위원 보면 다 한마디로 노빠 아닙니까? 노빠, 노무현빠. 근데 부정선거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죠.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다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성한 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